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여러분 공부함에 있어서는요 일단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우리 지금 등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마지막 시간부터 등기법을 들어가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등기 사항들에 대한 그 절차를 규정한 법이 등기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률이다. 먼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등기법을 하다 보면은 민법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민법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등기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기 절차 총론해가지고 등기란 무엇이냐,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그 등기 사항들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등기 사항,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자, 이런 것들이 다 민법에 규정되는 내용이고 그것을 절차를 규정한 법이 등기법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 116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종류가 나옵니다. 제 3절에서 등기 종류에서요. 자, 가장 먼저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등기 종류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할 내용이니까 지금 1장, 이제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죠. 1장과 2장에서는 한 문제 정도만 출제되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출제 비중도 적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뒤에서 다시 반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끝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들은 가볍게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에서 크게 이제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사실의 등기는 표시란, 즉 표제부의 등기를 우리는 사실의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제부를 기록하죠. 우리가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라는 부분이니까 표시란이라고 하고, 갑구,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항란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사항란의 등기. 그럼 사항란의 등기는 이제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이렇게 표시란과 사항란의 등기를 구별하는 이유는요, 그 밑에 실익이 있어요. 이런 실익들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 구별 실익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알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1월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구별 실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하고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등기는 그 효력에 따라서요,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눠요.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죠.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권리가 변동되는 그 효력. 또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를 통해서 어떠한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다. 그래서 종국 등기, 즉 등기를 통해서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들, 이런 것들을 종국 등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요, 등기를 했다고 해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다만 장래에 이루어질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는 예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그 예비 등기의 종류로는요, 가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자가 들어가면요, 이건 거짓 가자를 사용하는데 거짓 등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등기, 진정한 등기는 아니고 임시적,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를. 그래서 가등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 등기는 이제 가등기 하나만 인정되는 건데, 그래서 그 가등기에 대응하여 이 종국 등기를 이제 본등기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이런 표현보다는요, 본등기, 가등기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비 등기로는요, 우리가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는 다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청구권 보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가 있는가 하면은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이 가등기에 그 하는 목적이 틀려서요, 규율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이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해요.
그러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요, 뭐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요 가등기를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등기라는 말이 나오면요, 원칙적으로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 가등기에 대해서는요, 이제 본등기를 다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잠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절차들을 이제 등기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종국등기, 본등기를 먼저 그 절차를 다루고 가등기 절차를 나중에 이제 맨 뒤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될 등기니까 해당 부분을 설명을 할 때요, 그때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요, 본등기 즉 종국등기를 말해요. 가등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가등기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인 등기는 본등기,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종국등기, 일반등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국등기는요, 다시 6가지로 구별을 해요. 6가지를. 그럼 먼저 기입등기가 있는데요.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 기록에 새로운 어떤 사항들을 기입하는 것을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가 갑이 최초로 소유자로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걸 보존등기죠. 그래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이 되잖아요. 기입등기요, 보존등기. 자,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그럼 이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기입되는 등기가 되는 거죠. 기입된 등기. 그래서 이것도 기입등기예요. 이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A 앞으로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설정 등기.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도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요, B한테 저당권 이전을 합니다. 재산적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이전이 가능해요. 자, 이전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것도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되기 때문에 기입등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보존이나 이전, 또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 소유권 유예 권리의 이제 설정이나 이전의 등기, 이런 것들이 다 기입등기가 됩니다. 자, 기입등기, 우리는 기입등기 개념, 이거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는 구체적인 그 절차를 다룰 텐데요. 이런 기입등기들의 절차들요, 우리가 제4장에서 다뤄요. 등기법 4장에서 이 기입등기들에 대한 절차들을 하나씩 공부합니다. 그 당시 4장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그 절차들을 이제 4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5가지 등기가 나와요. 변경, 정정, 말소, 말소해보, 멸실등기 5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4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 우리는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실체관계하고 일치가 됐을 때 등기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 실체관계 그러면은 표제부에 기록하는 실체 사실관계와 갑구 을구에 기록하는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가 되어야 그 등기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입등기들이 실체관계하고 불일치를 해요. 불일치를 하게 되면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본래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래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거래 안전은 깨지겠죠. 그래서 빨리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불일치한, 실체관계 불일치한 요 등기들을요,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 일치시키는 등기가요,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요, 다 일치시키는 5가지의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일치시키는 이 5가지의 등기는요, 우리가 뒤에서도 다 공부를 해요. 일치시키는 5가지 등기를 5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기입등기 절차를 다루고 5장에서 이 일치시키는 5가지의 등기들을 다뤄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념과 함께 그 절차를 다룹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종국등기가 6가지가 있다고, 6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종국등기 절차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등기를 다뤄요. 그럼 그 가등기는요, 5장 마지막에서 또 가등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절차는요, 이제 4장, 5장에서 개별적인 이제 등기 절차들을 하나하나씩 다루게 되고,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등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뒤에서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국등기 절차를 먼저 다루고, 그러니까 종국등기는 기입등기 절차 먼저 다루고, 이것이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5가지를 5장에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5장 마지막에서 이제 가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등기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절차를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해 간다는 거죠. 그럼 5가지의 그 의미들을 보도록 하죠.
자, 불일치라는데 이 불일치 모습에 따라 5가지가 이제 구별을 해요. 불일치 모습에 따라서. 이 불일치가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불일치해요. 등기가 돼 있는데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일부만 불일치할 때는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데, 이때 그 일부의 불일치가요, 처음부터 등기할 때부터 불일치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였다. 그러면은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하고요.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정확히 등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등기 후에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변경 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죠. 만약에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갑에 의해서요, 을구에 A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설정에 뭐 5억. 채권액을 적겠죠. 얼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자, 이렇게 적었는데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원래 피담보 채권액이 5억이 아니라요, 원래 3억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일부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A가 저당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당권이 있으니까 전부가 잘못된 건 아니고 피담보 채권액 일부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일부만 불일치해요. 근데 일부만 불일치하기 때문에 변경,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불일치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불일치했으면요, 이럴 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하고요. 근데 처음에는 5억이 맞았어요. 5억이 맞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요, 이 사람한테 2억을 갚았어요. 자, 2억을 갚았으니까 지금은 채권이 3억으로 줄어들었겠죠. 3억으로였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지금 채권이 5억이 아니라 3억이니까. 이때 5억에서 3억으로 바꾸는 등기, 시정하는 등기는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확히 됐지만 일부가 후발적으로, 일부 변제 등을 통해서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되면은 변경 등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말소 등기는 뭐냐면요, 전부가 불일치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2억만 변제했을 때는 A는 저당권을 유지하면서요, 5억을요, 3억으로 이제 변경하는 등기, 채권액만 변경하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될 텐데 5억을 모두 변제를 했어요. 자, 모두 변제를 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채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A의 저당권 전부가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을 상실해서 실체관계에 불일치하게 돼요. 자, 그럴 때는요, 말소 등기를 해요. 즉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부적법해요. 전부가 불일치하면 그럴 때는 말소 등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말소 등기가 돼요. 갑에게서 이에서 을 앞으로요, 소유권을 이전을 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근데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이면은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니까 이것도 무효죠. 그러면은 전부, 을이 소유자라는 전부가 지금 불일치한 거죠. 처음부터. 그럴 때도 말소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말소 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소 회복 등기는 뭐냐면요. 자, 말소를 했는데 절차에 따라서 말소를 했는데 사실은 을이 소유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서류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부적법하게 말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을은 소유자가 맞는데 이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은 여러분이 아마 민법 시간에도 전공 공부를 하실 텐데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말소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말소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을은 소유자가 되고요. 근데 자기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 등기를 이제 회복하고자 해요. 그럴 때 하는 것이 이제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러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멸실 등기가 있는데요. 이 멸실 등기는요, 우리가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이제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 등기가 무효면은 이때는 이제 말소를 하는 거죠. 그럼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인 것이지 이 건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을의 권리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이제 복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라는 것은요, 권리만 소멸시키는 것이지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등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멸실 등기는요, 말소와 다르게 물건 자체가 세상에 없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해요.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토지고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 이제 여러 필지가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요,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요.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토지는 일부만 바다가 되고 나머지 토지는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전부가. 그러면 전부가 바다가 됐으면요, 등기부상에는 갑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이.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 세상에도 없는데, 그럼 권리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물건이 세상에서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이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이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갚았더니 이게 바다예요. 거래 안전 다 깨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물건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은요, 이런 거는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요. 그때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는 표제부입니다. 물건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다 멸실되었다. 이 물건은 멸실되었다는 멸실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는 세상에서 물건이 전부 존재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를 해서 등기록을 폐쇄해요. 그러면 이때요, 왼쪽에 있는 토지는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일부만 바다가 됐으니까 나머지 토지가 있잖아요. 나머지 토지는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토지는 등기 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돼요.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멸실 등기에서도 안 된다는 거죠. 멸실 등기는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등기를 하냐면요. 자, 소유자도 그대로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 토지의 면적만 줄어들었잖아요. 지목도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면적만 줄어들었다. 일부만 후발적으로 변경되는 거죠. 일부만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요, 멸실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표시, 즉 면적을 변경하는 변경 등기를 해요. 근데 전부가 멸실됐다 그러지. 부존재한 건물,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되고, 이때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실 등기하고 말소 등기는 구별할 수 있죠. 멸실 등기는 물건 자체,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등기고, 등기 기록을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고, 말소 등기는 물건은 있고요, 권리만 소멸했을 때,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건 아니죠. 권리만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 등기다라는 것이죠. 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의미는 나중에 이 등기 절차들을 5장에서 다룰 때 다시 또 정확하게 다시 또 반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분류하는 방법이 형식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독립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독립등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등기를 할 때요, 갑구에 1,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2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그럼 이때 독립적인 이렇게 순위번호, 표시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독립등기라고 해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보통의 등기는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게 됩니다. 독립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에게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저당권. 얼마를 빌렸느냐? 빌려줬느냐? 이게 을한테 5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근데 1순위로 저당권자가 있는데 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뭐 주택이다 그래가지고 이해가지고요 전세를 또 드렸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으로습니까 전세권을 설정받았어요. 그러면 전세금은 얼마였느냐? 5억 이렇게 됐어요. 이 저당권은 4월 1일 날 이루어졌고요. 요 전세권은 뭐 5월 1일 날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5월 1일 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순위고 이 사람이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니까 이것을 이제 독립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A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1번 저당권을요, C에게 양도를 해요. C에게 이전을 합니다. 그 이전을 언제 하냐면요, 6월 1일 날 이전을 해요. 그럼 이때 C에게 이전을 할 때요, 그러면 C 3 해가지고요, 1번 저당권 C에게 이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질 않고요. 자, 이것은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C에게 이전하기 전에요, A가 1번 저당권자이고 B가 2번 전세권이었을 때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요, 돈을 못 받았어요, 제때 돈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경매가 들어가겠죠. 경매 들어가서 이 물건이요, 10억으로 떨어졌을 때는 5억, 5억 모두가 만족을 받을 텐데, 이게 만약에 8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경매가가. 그럼 돈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1순위 저당권자가 5억을 먼저 가져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 3억 원을 B가 가져가죠. 자, 이렇게 B는 3억만 받고 A가 5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C한테 이것을 6월 1일 날 저당권을 이전했다. 그래서 만약에 3 해가지고요, C에게 이전해서 1번 이전, 1번 C에게 이전 6월 1일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그럼 A는 더 이상 저당권을 양도했으니까 저당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돼서 8억이 되면은요, B는 2순위가 되고요, 또 C는 3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B가 5억을 받고요, C가 3억을 밖에 못 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원래 B는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2억을 더 받게 되고요. 자, C라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했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내가 3억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요. A한테 이 저당권 살 때 3억만 줬겠죠. 3억밖에 못 받을 걸 5억 주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A가 3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5억을 받아야 될 사람이. A가 3억밖에 못 받고 B가 오히려 5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요, 이럴 때는요,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요, C에서 C가, A로부터 취득한 C가 3순위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C라는 사람은요, 1순위 저당권을 지금 승계하는 사람이잖아요. 1순위 저당권을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 원래 있던 1순위 저당권, 승계받는 1순위 저당권 밑에다가 붙여가지고요, 등기래요. 붙여 사는 등기다. 그래서 우리는 부기 등기라고 해요. 부기 등기라면서요. 원래 1순위였기 때문에 1순위 여기다가요. 부기 번호를 붙여서 C에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는 부기 등기라고 합니다. 부기 등기. 자, 부기 등기를 하는 것은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요. C라는 사람은요. 여전히 1순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기 등기에 대응해서 이 독립적인 번호로 붙여진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독립등기가 이제 주등기가 되는데 우리는 독립등기라는 말보다 주등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기에 비해서 부기 등기는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등기 옆에요, 부기 번호를 붙여서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부기 등기도 또 부기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 나중에 하니까 주등기 옆에 이제 가지 번호,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주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합니다. 뭐 어쩔 때 주등기라고 어떨 때 부기 등기를 하느냐는요, 지금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해당 내용이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때 기억하는 것이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요, 이렇게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갑구에는 어차피요, 소유권 몇 개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전됐으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갑구에는 소유권만 기록하기 때문에 부기 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 등기할 때는요, 을구에는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받으면 도대체 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이냐 전세권을 이전받는 것이냐 그걸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받는 그 권리 밑에다가 부기번호를 붙여서 부기 등기를 해요. 그래야 이 이전받는 이 제한물권의 순위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등기는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주등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가끔씩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해당 부분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먼저 하나 배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요것도요, 우리가 뒷부분에서요, 5장에서요, 이걸 통합해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등기 종류는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냐? 등기 효력이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등기의 효력은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죠. 민법. 우리는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보니까요, 민법 시간에 민법을 할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등기법을 하게 되는데, 효력은 여러분이 일단 민법에서 공부를 하죠. 근데 입문 과정에서는 아직 민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민법을 알았다 싶을 때, 민법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안다 싶을 때, 그때 등기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런데 민법이 오히려 더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고 등기법에서 한 1월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효력은 민법하고 그대로 겹치는 내용이에요. 겹치고 민법에서 공부한 다음에 등기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만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유효요건. 이것도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등기의 유효요건. 그래서 민법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효력과의 유효요건은 민법과 그대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1월에 아니면 이제 3월 정도 해가지고 그때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입문 과정에서는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요. 자, 129페이지 보시면 이제 2장이 나와요. 2장. 자, 2장은 등기 설비해가지고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를 하는 장부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등기소의 의미, 등기관의 의미, 또 등기부의 의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1장과 2장은 굉장히 한 문제 정도만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고요. 특히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에 등기 기록 고는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33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등기 기록, 그 다음에 넘기시면 건물 등기 기록에서 등기 기록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2강에서 등기 기록 보는 법을 공부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설명해봤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그냥 암기만 하게 되는데 암기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등기법에서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전체를 공부한 다음에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아니면 3월 달 그때쯤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1, 2장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또 할 거예요. 2장은. 그래서 3장으로 바로 갈 겁니다. 우리 인문강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등기법은 등기 절차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 등기 절차의 커다란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커다란 흐름을 먼저 갖춘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과정을 이제 1월, 2월, 3월 계속해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등기법 중요한 것이 3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 거예요. 물론 등기 절차 총론에서요, 3장이 굉장히 우리 등기법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다만 깊이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커다란 흐름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인문강의에서는. 그리고 커다란 흐름을 먼저 잡은 다음에 1월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흐름과 함께 살을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등기 종류를 설명할 때요, 기입등기들은 4장에서 다룬다. 그 다음에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이루어지는 5가지 변경, 경정, 말소, 말소위법, 멸실등기는 5장에서 다룬다. 그리고 이 종국등기 절차가 모두 끝나면은 마지막에 5장 마지막에서 가등기를 다룬다. 그래서 개별적인 등기의 절차들은요, 4장하고 5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면은 3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요, 이 개별적인 등기의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제 총론해 가지고요, 이제 3장에서 다뤄요.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절차 총론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다루냐면요, 여러 가지 등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등기들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도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이 뭐 상속, 유증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가장 복잡한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따라서 3장에서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등기 절차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5장 개별적인 등기 절차에서는 3장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점들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제 3장은요,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등기절차 총론에서요, 142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3장, 거의 앞에서부터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신청주의라고 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다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요, 엑스토지를 10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를 해서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때 잔금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민법 시간에 보는 내용이죠. 그 그림들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갑 앞으로 이제 보존등기가 되겠죠.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과연 어떠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느냐? 자, 요 내용은요, 우리가 4장에서 다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중심으로 다룬다고 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커다란 절차를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요 절차를 우리가 다루겠다는 거죠. 3장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자, 그럼 개념부터 좀 보죠. 만약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권리를 취득해요.
장차 어떤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등기로 그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 등기 기록상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을요,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그리고 권리자와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 등기법에서 그냥 당사자라고 합니다. 등기 당사자. 개념을 알았죠. 권리자와 의무자를 당사자라고 한다. 그럼 이때요, 요 등기요, 을 앞으로 소유권자 등기는, 자, 이것은요, 갑이 이걸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팔 것이냐, 갑 자유죠. 을도 이걸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살 것이냐, 이것도 갑 자유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요구를 했을 때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사적자치 원칙상 요구를 했을 때만 등기를 하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에요. 즉, 등기는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신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등기는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됐고, 옆에 보시면 관공서의 촉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가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촉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촉탁은 신청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신청, 촉탁을 넓은 의미로 다 신청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관공서가 하는 경우는, 촉탁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나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야되고 해서 예외적으로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외적으로요, 등기관이 신청도 없는데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항상 예외가 중요하죠.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등기관은 법원 소속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상급기관으로서 밑에 등기관에게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해, 실행해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때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신청에 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을 하는 등기들이 있다. 직권을 하는 등기의 종류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별적인 절차에서 보기 때문에요, 원칙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신청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언제 신청할 것인지,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예요. 그러나 또 예외가 있어요. 항상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요, 일정한 등기는요,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자유가 아니라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청 의무. 그러니까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인데 신청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예외는요,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할 것이고요, 원칙적인 내용만 기억하세요. 원칙적이네요. 예외가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1월에 들어가서 하니까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진다. 또 관공서의 촉탁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기관이 요구를 해 들어왔을 때, 촉탁에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촉탁은 신청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요, 신청에 따른 등기가 하는 규정에 촉탁 등기에도 그대로 준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고요,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데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촉탁에 의한 등기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가등기를 한 다음에 다룰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가등기를 한 다음에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가등기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자,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입문 강의에서는 하진 않을 것이고요. 기본 강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심화 강의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촉탁 등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신청 중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관이요,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 144페이지 보시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왼쪽 보시면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어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원칙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경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권을 하는 경우도 보존듣기를 직권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해하지만은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은요, 우리가 보존듣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별듣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돼요. 밑에 변경, 경경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듣기들이 원칙은 다 신청해야지만은 일정한 종류의 변경 듣기, 일정한 종류의 뭐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별 등기 절차 시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해당 등기를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변경, 경정, 말소 이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게 기본서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몇 번 반복을 하시겠죠. 그래서 2번, 3번 보시다 보면 그때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청주 예외로요,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 없이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도 있는데, 자, 이것은 이의신청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다루게 돼요. 우리가 인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은 인문 강의에서는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월이나 3월 정도에 하게 될 이의신청 절차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나오는 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현실에서는 거의 많이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냥 법원의 명령에서 되는 등기도 있다 정도,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제1절에서 내용은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인문강에서는. 자, 그러면 제2절로 가보죠.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하는 이제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그래서 2절 등기 신청 행위가 나옵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요, 우리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요구하는 거죠. 내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가서 국가기관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공법상 법률행위가 돼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 나와 국가와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죠.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가 되고요. 그러면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이제 사법상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나와 국가와의 관계는요, 공법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할 때는 청구라고 한다고 했죠. 개인이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하면은 신청, 국가기관끼리 뭔가를 요구하면은 촉탁. 의미는 동일한데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청구, 신청, 촉탁 다르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등기는 내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가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국가기관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등기 신청 행위가요, 신청, 내가 등기소 가서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이 되겠죠. 공법상 법률행위. 그럼 신청이 유효하게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적법한 자격,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사자 능력. 등기 당사자.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부자를 당사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 여기는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신청을 할 때는요, 단독으로 이런 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청 능력.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건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민법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사법상 어떤 법률을 통해서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럼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권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법률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행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죠. 뭐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이 법률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리변별 능력으로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 더 나아가서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또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위 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때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권리 능력과 유사한 것이요, 당사자 능력을 말하고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 등기 신청 능력은 이 행위 능력과 유사해요. 유사해요. 이렇게 대입해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 신청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과 신청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신청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당사자 능력은 시험 문제 조짤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그래서 바로 당사자 능력이 있죠.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 적격, 즉 당사자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자, 우리가 앞에서 했죠.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신청하는 사람에게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즉 법률상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면,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에 있어서요, 우리 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했잖아요. 권리자, 의무자. 그래서 결국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등기 당사자, 즉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할 때요, 등기 기록에 의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 기록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 즉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라는 건 결국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든지 올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고 하죠. 적격을 갖는다. 자, 그러면은 누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등기부에는 사람 이름이 적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 권리자를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를 적기 때문에 이 등기 명의는 권리자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은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요, 이렇게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은요, 딱 두 사람만 인정됩니다. 자연인하고 법인만 인정돼요.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 인정돼요. 그럼 먼저 자연인은요,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민법, 우리 법에서 자연이 그러면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생존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출생했다고 보느냐? 이 태아가요,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출생했다고 합니다. 출생. 그리고 사람이 호흡이 완전히 정지가 됐어요.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출생을 해야만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사망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이 사람의 권리는 다 소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 의미의 주체, 즉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도 당연히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법인은 뭐냐면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지만요,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자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법인을 깊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법인은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법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인은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한 주체에 따라서요, 공적으로 설립됐으면 공법인, 사적으로 설립됐으면 이제 사법인, 또 이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면은 영리법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법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법은요, 이 사단하고 재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사단법인이라고 재단법인을 나누는데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면 사단법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시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해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사람은 아니죠. 협회 자체는 공인중개사들, 그 사람의 단체죠. 사단법인 공인중개사 협회가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은요, 이 재산의 단체예요. 사람이 아니죠.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면, 권리 능력을 부여하면 재단법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교법인들이죠. 학교가 설립되면 그 재산들 있잖아요. 운동장, 건물, 이런 거죠. 그 재산의 단체에 권리 능력을 인정하면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법인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요, 그냥 사람의 단체라고 해서 그냥 사단법인이고 재산의 단체라고 해서 재단법인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사단의 실질이랄지 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실질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요. 이것들이 바로 법인격을 갖는 건 아니고요. 이것들이요, 법인화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화 과정을 거쳐요. 법인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실질을 갖추고 있는 사단과 재단이요, 그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요, 법인 등기가 돼야 돼요.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이게 법인들을 등기해 놓은 장부예요. 법인 등기부에 법인으로서 법인 등기가 되어야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이거는 사단, 재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요,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인화가 안 돼 있는 그냥 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고 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사단 또는 재단, 이거는 권리 능력이 없겠죠.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인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걸 줄여가지고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요,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이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권리 능력은 없지만요, 등기 명의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 명의는 될 수 있고, 등기 명의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좀 이쪽으로 와서 좀 설명을 좀 하면은요, 이 대표적인 것이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교회를 들 수 있어요. 교회.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교회는요, 우리가 법적으로 교회 그러면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의 단체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이사 갈 수도 있죠. 그럼 교회가 이사 갔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만 바뀌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갑교회 그러면요, 여기 나오는 신도들의 단체.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자, 신도들의 단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사단의 성질.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화가 됐으면 이제 사단법인 갑교회가 돼요. 그럼 사단법인 갑교회는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와 건물은 갑교회가 소유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갑교회가요,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단체로서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이 갑교회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은요,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은요, 갑교회가 소유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갑교회의 토지나 그 건물 같은 건 누가 소유하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소유하지도 못하면 그럼 소유자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교회 건물들은 신도들이 헌금 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고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이 신도들이 구성원인 신도들. 구성원이 되겠죠.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신도들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들을 우리 민법에서는 총유라고 하죠. 총유. 그러면 이 총유물의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법인화가 돼 있으면 교회가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를 하면 되는데, 교회가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이게 총유물인데, 그러면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신도들 이름으로 그러면 등기를 하느냐? 신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요, 신도들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 공동소유 파트 보시면요, 우리 민법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요, 공유, 합유, 총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요, 공동소유에 등기할 때도 공부를 합니다. 우리 책 기본서 19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98페이지에서 공동소유의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공동소유는 민법에서 개념을 다루죠.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요, 방금 설명했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요,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들을 우리는 총유라고 해요, 총유. 그러면은 우리가 합유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상 조합이에요. 우리가 민법상 조합 그러면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동업자들이죠. 이 동업자들의 모임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해요. 그 민법상 조합에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들을 우리는 합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업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민법상 조합도 아니고요, 또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총유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공유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럼 세 가지를 구분하는 그 실익은 어디에 있냐면요, 공유나 합유는요,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사업할 때 내가 출자한 지분이 있겠죠. 공유 같은 경우도 지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면은. 근데 총유 같은 경우는요, 그 구성원들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나갈 때 헌금 가지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총유는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교회지사에 대한 지분이 없어요. 여기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총유예요. 근데 공유나 합유는요, 공유나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는데, 자, 이때 지분의 처분과 관련돼서요,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 결합 관계가 없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지분을 처분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근데 합유 같은 경우는요, 계약 관계로 맺었어요. 동업 계약을 통해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을 맺어가지고 세 사람이 민법상 조합, 동업자들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너희랑 일하기 싫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지분을 넘겨버리면 갑자기 정이라는 사람이 동업하러 들어오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조합원들, 민법상 조합이니까 조합원들, 다른 합유자들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을 할 수 있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분 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지분이 둘 다 존재하지만은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만 합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등기와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공유 같은 경우는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공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요. 합유물 같은 경우는 합유자가 바로 조합원이 되겠죠.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요. 다만 두 개의 차이점은 지분 처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공유는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지분을 등기를 해요. 근데 합유는 지분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전원 동의 없이, 다른 조합은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이 마음대로 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요,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요, 지분을 따로 기록하지를 않아요. 지분이 있지만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지분이 있지만 지분을 기록을 하고요, 여기는 지분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합유 지분은 따로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처분되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예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고요. 그럼 이때 공유는 공유자 전원 명의로, 합유는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총유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총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 신도수가 10,000명이라는 거죠. 10,00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편의상 등기는 어쩔 수 없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그 교회의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보시면요, 소유는 할 수 없지만요, 갑 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등기는.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갑 교회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교회가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소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 즉 총유를 하되, 편의상 등기는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화 행사나 법인화 재단은 권리는 가질 수 없지만 편의상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145페이지에 등기 신청 적격해서 갖는 사람, 갖지 않은 사람 쭉 나열되면서 오른쪽에 147페이지 보시면요. 표로서 한번 정리해 놓은 곳인데 요 표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표에 있는 내용에 PPT가 잠깐 멈췄어요. 이 표에 있는 내용은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여러분들 그 표 있죠? 147페이지에는 표,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표의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